네, 반갑습니다. 오늘 디오나비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말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잠깐 좀 드려볼게요. 저는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평범한 일반 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은 2009년도에 부산대를 졸업했고요. 지금 올해로 치면 항상 7년차입니다. 대원은 2012년도 4월달에 했어요. 부산대와 별풍치과를 했고요. 그거는 지금 대원 8년차입니다. 병원 위치 병원에서 바라본 부산역 전경이고요. 오늘 병원의 외관 이쪽에 왼쪽 아래 부분은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트리오스는 저희 병원은 2013년도 11월 달에 도입을 했고요. 디오나비 시술은 2014년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처음 디오나비를 썼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2월달에 오셨던 60세 남자분인데요. CC는 아래쪽에 왼쪽 아래 저 36번이 불편하시다고 오셨어요. 좀 배를 타시는 분이라서 보관 상태에서 좋지 않습니다. 1년의 대부분은 태평양에 계신 분이었고요. 가끔씩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이때 날짜가 2월 11일인데 이번 CC는 아까 말씀드린 36번에 저기 아프다고 오셨죠. 그래서 4월 4일날 또 출항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거의 저장을 안 하시고요. 상악은 23번, 24번 지대치 해가지고 RPD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 치료도 원하시지도 않고 시간도 없다고 하셔서 그냥 이쪽은 발치하고 브릿지로 성공해가지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크게 특이사항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근데 문제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른쪽 위에 이가 부러졌다고. 왼쪽이 이 3번하고 4번이 지대치 하던 부분이 부러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4월 4일날 출항하셔야 되니까 20일 이내에 이제 모든 치료가 완료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임시덴처로 생각을 했는데 임시덴처 해보고 좋은 얘기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별로 안 해주고 싶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가시면은 6개월, 최소 6개월 이상은 외부에 배를 타서 배에 계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고 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왼쪽에 디오나비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임시 치아를 띄우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트리오스가 이제 CT를 해서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CT 데이터랑 이렇게 해서 디자인 센터에 보냈죠. 그래서 그때 세웠던 계획은 여기 보면 25번하고 26번 자리에 심고요. 27번 이 부분은 이전에 이제 해외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폐익이 돼서 그냥 묻어두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제거할 시간이 없어서 얘는 그대로 띄워두고 28번에다가 침입을 해서 임플란트는 3개로 가고요. 그리고 요 4번은 발치를 하고 요 3번 부분은 포스트 코어를 올려서 6개의 임시 치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디자인도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가이드가 이렇게 제작이 되는 걸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날 사진인데 출항 8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수술 전 사진이고 아래쪽에 가이드를 장착한 사진이죠. 지금 가이드가 색깔이 이렇진 않아요. 지금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이때 이제 초창기만 해도 이런 좀 투명한 재질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뭐 프로토콜대로 진행했습니다. 이게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무절개로 하게 되니까 되게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미리 제작했던 커스터마이즈 오토멘트도 잘 맞았고요. 수술 끝난 직후에 배터리 사진으로 봐도 계획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전의 CT 사진이랑 수루의 CT 사진을 비교를 해봐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루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수술이 다 됐고, 이 부분은 포스트를 해서 코어를 올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다시 스캔을 뜹니다. 그래서 6개짜리 브릿지 형태의 PR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부에 좀 사정을 얘기해서 가능한 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음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날 바로 뒤에 이렇게 CCU니 브릿지가 나왔고요. 보강에 장착해서 약간의 구엽 조절 거친 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술전의 사진 이제 부러져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마무리가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됐는데 일단은 좌측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상태라서 하루 정도 더 보고 다음날 출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도전적인 케이스이긴 하죠. 디오나비를 처음 쓰면서, 그리고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 기능을 하는 이미디어트 로딩이라서 되게 걱정도 많이 하긴 했는데 워낙 초기 고정력도 좋았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들어오셔야지 나머지 치료가 진행이 되고 최종 보철로 바꾸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연락이 없으세요. 나가셔가지고 아직 보기가 잘 안 나시는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 연락을 하시겠죠. 요 케이스를 보면서 그 디오나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필두로 해서 그 이후에 모든 수술은 가능하면 무절개로 가는 서지컬 가이드를 써서 디오나비를 써서 이제 임플란트 수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100건이 넘는 케이스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오늘 좀 발표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4가지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카테고리는 크게 4가지입니다. 치과 의사로서 내가 수술을 직접 하는 술자로서의 의미, 그 다음에 내가 또 병원을 경영을 하니까 매출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 그리고 환자는 과연 이 디오나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 스태프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치과 의사로서의 숫자로서의 의미를 먼저 해야겠죠. 여러분들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고 저랑 비슷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임플란트 수술을 처음 했을 때 그 심정 아직도 기억을 하시나요? 내가 평생 처음 임플란트 수술을 어떤 분한테 해드리는데 과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전에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싱글 하나 심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때는 지금이야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수술에 대한 부분은 경험치가 완전히 쌓이기 전에 보통 얘기하시긴 한 10년 정도 얘기하시는데요.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불안하죠. 과연 이 수술이 잘 됐을까? 혹은 뭐 너부는 건드리지 않았을까? 염증 오지 않을까? 되게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을 하면서 이제 가이드를 쓰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임플란트 수술도 학교 다닐 때는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병원 이렇게 졸업을 하고 필드에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비용을 들여가면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는 모든 배우는 게 그렇지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러닝커브라는 걸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항상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10년 정도 지나면 뭐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수술이 되게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 너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과연 내 실력이 증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임플란트가 잘 됐다,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3차원적으로 포지션이나 패스나 텍스 세 가지 모두를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술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뭐 여러분들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수술이 끝나면 CT하고 파노라마를 찍잖아요. 그 기다리는 한 3, 4분 그 동안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과연 잘 됐을까? 안 됐으면 어떡하지? 혹시 뭐 신경이 가까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되게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 수식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이제 점수를 매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0점부터 100점이라고 하면 내가 했던 게 이 정도면 100점이야, 혹은 이 정도면 50점밖에 안 돼요. 이런 평가를 점점 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일반적인 방법을 했던 그 최후방 구치에 식립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 정도면 괜찮아, 좋아라고 이제 좀 위안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하악이든 상악이든 최후방 구치가 어렵죠, 그죠? 패스 잡기도 어렵고 포지션 잡기도 어렵고 되게 좀 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80점짜리도 있죠. 두 개를 신게 되는데 패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포지션이 별로예요. 그래서 요거 6번을 하기에는 크라운이 모양이 이상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아쉽죠, 그죠? 그래서 조금 포지션 앞쪽으로 당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나마 또 괜찮다고 위안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하방 구치가 어려운 게 앞쪽에 치아에 걸려서 치아가 확보가 안 돼서 이런 경우 패스든 뭐 포지션이든 엉망이죠 지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철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밤에 그 환자만 생각하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되게 그 환자 볼 때가 되게 마음이 안 좋죠. 그런 경우도 서축으로 폴이 나와 있는 걸 보면 패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환자를 볼 때마다 되게 미안하죠, 그죠? 수술을 하긴 했는데 환자는 모르죠. 큰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그냥 잘 된 건지 알고 계시는 거지 과연 뭐 우리 마음을 잘 모르시니까 그분이 올 때마다 뭐 스티치하우더 오실 때고 다음에 보철하러 오실 때고 그렇게 되면은 항상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 미안한 감정이 언제까지 내가 환자들한테 그런 걸 느껴야 되느냐, 다른 이제 원장님들한테 선배님한테 여쭤보면은 그게 다 경험이 쌓여야 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 경험이 얼마나 쌓여야 된다는 얘기인가 10년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감정 기복을 가지면서 되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지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디오나비라고 하는 서지컬 가이드를 쓰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되게 밝은 빛이 돌 정도로 이제 환자들한테 미안하다기보다는 되게 자신감 있게 대하는 부분이 되게 커졌던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재밌을 정도가 된 거죠. 왜냐하면 시험만 치면 무조건 100점을 맞는 거예요. 뭐 잘못돼도 95점, 무조건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 치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으니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점 그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조금 어려웠던 케이스도 이번에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션 패스 뎁스를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평생활심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난 이 환자는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잘 못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면 되게 곤란하게 되지만 그 서지컬 가이드라고 하는 거는 술자의 실력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누가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수술의 질이 항상 안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제가 50점짜리 보셨잖아요, 그죠? 최후방 구치를 그렇게 엉망으로 심었던 전데 이걸 하면서 모든 구치부에도 제가 원하는 대로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는 뭐 부철까지도 잘 들어가고요. 항상 안정적으로 그 수술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항상 자신 있게 환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했던 케이스를 몇 가지 모아서 좀 파노라마 식으로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처음부터 싱글 케이스도 있고요. 최고 구강도 있고 이런 부분도 네, 뭐 2개도 심어보고 1개도 심어보고요. 그리고 상악동도 절개로 상악동 크리스탈로 접근을 해서 올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개를 심을 때 패스를 정말 이렇게 패러럴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가 많아지면서 뭐 서로 잘못 심어가지고 나중에 고처리를 하기 힘든 그런 케이스 많이 없어졌죠. 대부분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3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3개를 나란히 심는 경우도 있고, 하악에 이제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4개를 쭈르륵 이렇게 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는 상당히 뿌듯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풀마우스 케이스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전에 제 실력에서 상당히 많이 성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도 수술이지만 보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부위도 수술 10개 하라고 합니다. 수술하시는 분 따로 있고 보철하시는 분 따로 있는 큰 병원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잘못 심겨진 임플란트에 보철을 하루에 1개 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번뜩이부터 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보철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당히 치과 의사로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지죠. 근데 서지컬 가이드는 보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 자체가 탑투 바텀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뭐 스캔 데이터랑 정합을 한 이후에 스캔 데이터 상에서 내가 이렇게 위치할 크라운 형태를 미리 다 잡아줘요. 그래서 이 위치에 이 형태 이런 사이즈의 크라운이 들어가야 된다를 다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플란트 픽처의 방향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만 심겨지면 나머지 보철에 대한 크라운의 제작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컸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제가 못했던 혹은 주저했던 그런 난 케이스의 수술들을 이제는 이제 자신 있게 조금씩 이제 하면서 진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지만 개원 초기만 해도 발치 후 즉시식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두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발치 후 즉시식립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패스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패스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발치 내부에 치근이 있던 발치와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곤란했던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경영 입장에서 볼 때는 발치 후에 즉시식립을 해야지 예술적으로 도움이 될 건데 처음에 이제 했던 거는 자신이 없는 수술을 해서 괜히 병원 이미지만 나빠지고 곤란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억지로 홀딩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환자들한테 얘기는 하죠. 이렇게 빼서 지금 하는 것보다 충분히 뼈가 찬 이후에 하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죠? 근데 다른 병원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냥 빼고 바로 심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었던 거고, 그건 이제 제가 못했던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그냥 이렇게 홀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이드를 쓰게 되면 그 가이드 슬립에서 잡아준 패스대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수술한 구강 포토 사진도 있고요.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24번에 발치 후 즉시식립 케이스거든요. 환자가 실진 24번이 아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신 건데, 여기서 처음에 이제 설명드릴 때는 SD상으로는 뭐 잘하면 살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신경치료해서 크라운으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저희 병원에 마침 또 혈면경이 있어서 그걸 봤더니 아주 이렇게 시원 하방으로 우식이 깊이 들어가 있고 저걸 다 제거하고 한다 하더라도 예후가 안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서서 환자분을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이런 사진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제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부분은 빼셔야 될 것 같다고, 살려도 그게 뭐 몇 달 못 쓰실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환자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좋은 치료가 뭐냐라고 하셔서 요거는 빼고 바로 심을 수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도 가장 좋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시더니 이제 승낙을 하셨죠. 그래서 치료를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그날 바로 스캔하고 CT를 테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이제 바로 하죠. 저 위치에 저 상태로 들어가면 되겠다. 자, 그리고 CT 술전에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여기 이제 CT상에서 바코링구알 섹션을 보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관치후 즉시 신경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패스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심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다분히 그럴 가능성이 큰 케이스죠. 최근의 형태는 이쪽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치해야 되는 픽셀 방향은 저긴데, 저거를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손으로만 한다고 하면 저기 위치에 잘 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이드니까 이쪽 부분에서 패스를 꽉 잡아줄 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토콜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발치후 즉시 식립은 서지컬 가이드를 하는 케이스에서도 상당히 조금 조심해야 되고 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입원할 때 정도 돼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토콜로 가야겠다는 게 머릿속으로 좀 그려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수술을 진행하죠. 수술 당일날 마취 전 ST, 마취 후에 이제 1년치 안 빼기도 어렵죠. 섹션을 해서 시근을 빼고요. 뺀 상태의 바치 창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원하는 프로토콜대로 해서 수술이 끝난 상태의 보관 사진이고요.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야 될 거는 CT상의 사진이 있죠. 자, 아까 주의 깊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시근의 모양이랑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필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진을 보면 거기를 잘 벗어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료 범위가 이렇게 발치 후 즉시 식립까지 확장이 되고 이제 또 하나 또 할 수 있는 건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악동 거상술은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라테랄도 있고 크레스탈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환자가 아프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하다가 초창기에 이제 디오나비도 상악동 거상술까지는 이렇게 커버를 못했는데 점점점 이제 연구를 거듭하면서 무절개로 상악동 거상술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키트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사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죠. 26번이고요. 발치 후에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힐링된 사진이고, 그래서 이제 요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그 임플란트 식립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계획을 해서 루틴하게 스캔하고요, CT 찍고요, 스캔 데이터를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치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섹션 상에서 얼마만큼의 그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지가 다 계산이 됩니다. 확대해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죠? 보통 이제 이 슬리브 사이로 드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기준으로 해서 전정고 높이가 얼마고 뭐 얼마에 더 돈이 올라가야 되는지 계산을 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수술을 이제 디자인을 하고 완료가 되면 디오에서 병원을 보내주는 거는 그 가이드를 보내주겠죠. 그리고 미리 커스터마이저 같은 것들을 주문을 했다면 그것도 같이 올 거고요. 뭐 PR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프로토콜도 이렇게 메일로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드릴을 어떤 높이에 그러니까 어떤 그 규격의 스타퍼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 다 짜줘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그 상악동 거상술을 해보니까 되게 이제 겁나는 건 혹시 마음이 찢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보면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압으로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직 마음이 찢어졌던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RPM 자체도 50rpm으로 엄청 이렇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이너스 드릴, 그러니까 사이너스를 위한 전용 드릴이죠. 근데 끝부분이 둥그렇게 돼 있어서 마음이 찢어질 일은 없고요. 염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상악동 하얀 코티칼 본을 뚫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대로 하면 쉽고 빠르고 환자는 아프지 않게 수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이드가 잘 장착이 되는지 이제 세팅을 해보고요. 그리고 프로토콜대로 이렇게 그
드릴링을 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은 상태죠. 그다음에 장착했을 때 사진, 오른쪽 사진을 보면 2시 55분이죠. 자, 그리고 이런 아까 보였던 이 튜브를 이용을 해서 상악동 거상을 합니다. 수압을 이용해서 막을 찢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있죠. 이게 혈액인데요. 여기 이제 이 cc를 물을 집어넣고 백을 하면 음압이 느껴지면서 이 부위에서 이제 많이 디태칭 되면서 올라온 혈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쭉 당길 때 네거티브한 그 압력이 느껴지면서 얘가 쭉 빨리 올라오면 이게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막이 찢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디태칭 되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느낌을 좀 아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막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거상을 해서 디태칭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리고 이제 아말감 캐리어에 본을 담아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런 그 스타퍼를 단 컨덴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본을 원하는 양만큼 삽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까지 심었고요. 그때 시각이 3시 15분이죠.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20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수술 시간마다 했을 때 너무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처음 상악동 거상술을 그냥 매뉴얼로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뭐 반나절 오전 내내 다른 환자 안 잡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이런 시간 단축의 의미가 상당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날 환자는 전혀 뭐 통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것도 그만큼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결과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마우스 재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병원을 개원을 하면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해야지 병원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수술을 해도 뭐 싱글 여러 개 심는 것보다, 싱글 여러 명에 대해서 싱글 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그런 큰 케이스를 한번 하면 두 가지 입장에서 뿌듯하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이만큼 됐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그만큼 병원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되게 도전적이죠. 처음에 내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풀마우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가이드가 없었다고 하면 아직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뭐 수술 자체가 잘못되면 나중에 고쳐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보통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 나 풀마우스 케이스가 몇 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정도 연배는 되어야지 이제 수술을 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술자 입장에서 하나의 도전적인 어떤 그런 숙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상하게 그 하악은 뭐 루틴하게 해서 디우나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고요. 상악은 덴처를 10년 이상 쓰셔가지고 본은 워낙 좋은데 숙면에 본이 다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마운팅을 이렇게 해보니까 숙면 쪽이 많이 꺼져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그 임플란트만으로 해서는 심리적으로 너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이랑 기공사 그 소장님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이 케이스는 심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따져봤을 때 오버덴처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버덴처를 하면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을까 하다가 이분이 이제 10년 이상 덴처를 쓰셨으니까 이 고객측이 되게 답답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걸 열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하니까 9개를 덮지 않는 오버덴처로 가려면 최소 필요한 임플란트 개수가 6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6번, 4번, 2번, 2번, 4번, 6번 해서 6개 임플란트를 심고 로케터를 장착을 한, 혹은 뭐 발을 장착을 한 오버덴처로 계획을 잡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CT를 찍고요, 스캔을 하고요. 무치압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캔도 잘 안 되고 CT하고 정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속도 모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100% 디지털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그래서 마커를 붙여서 이렇게 CT하고 정합을 위해서 이렇게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스캔 데이터와 CT를 정합을 해서 여기 세우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이 픽처의 위치하고 이 치관의 모양이 안 맞았던 게 다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3쉐입에서 나오는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할 임플란트의 디자인, 위치를 다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섹션도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골폭이 얼마인지도 다 비교를 해봤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보온이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도 4.5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번부터 좀 힘들죠. 2번하고 22번이 좁은데 그래도 3.8 정도가 들어가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24번 위치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26번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보상수까지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잠정골이 지금 10mm가 아니고 7mm니까. 이렇게 해서 서지컬 가이드 제작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술 과정 중의 사진인데요. 가이드를 장착을 하고 보면 이제 홀이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치학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가이드가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면 수술이 실패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디오 측, 연구소 측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가이드 픽스핀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얘는 뭐냐면 어차피 임플란트 심으려면 2.0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치부 쪽에 1개, 부치부 쪽에 2개 정도 해서 삼각형 형태를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 구멍을 통해서 일단 2mm 드릴링을 합니다. 드릴링을 해서 얘네 3개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얘는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 구멍에 대해서만 임플란트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행을 하고요. 임플란트가 다 들어가고 나서 픽처가 다 들어가고 나면 그 임플란트 픽처와 연결이 되는 스타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끼우고 순서대로 얘를 빼면 되겠죠. 빼고 그 구멍으로 다시 똑같은 프로토콜대로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가이드가 전혀 움직이는 상태가 아닌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까 예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번은 상업동 거상술 플립리스로 해서 그거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의 수술 결과는 원하는 만큼 잘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수술 직후 사진이에요. 수술을 해서 6개를 심고 상업동 거상술까지 한 상태에서 힐링 어토모티를 끼우고 바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위치도 너무 좋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 뿌듯한 게 뭐냐면 블리딩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그 노멀한 방법대로 절개를 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사진이랑 이렇게 대비된 사진이 어떤지 잘 아시겠죠? 이만큼 절개가 돼 있을 거고 엄청나게 공합이 또 많이 돼 있을 거고 피도 많이 났을 거고요. 우리는 수술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환자 입장에서 당장 마취를 했으니까 안 아픈데 이분이 과연 내일 이렇게 약을 당연히 드시고 하겠지만 내일 괜찮으실까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크게 아프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도 다음날 오셔서 드레싱하러 오셨을 때 불편한 게 없었냐고 여쭤봤더니 그게 아프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서지컬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수술 후의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리고 각각 잘 들어갔는지 CT하고 비교를 한 사진 6장이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 범위 확대도 확대지만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케이스를 노멀한 방법대로 했다고, 일반적인 방법대로 했다고 하면 과연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6개를 심는데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상악 무치학을 할 때 병원을 하루 종일 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처음에는 일반적인 방법을 했다고 하면은 진료가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을 엄청 이렇게 많이 비워놓죠. 원장 1명에 직원 4명 데리고 하는 그런 병원에서 그냥 진료를 이 환자만 보고 이게 안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수술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점점점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시간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병원 어떤 매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리고 상업권 거상술도 이전에도 되게 오래 걸렸을 건데 20분 만에 됐다는 것도 그렇죠.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날 드레싱하러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안 아프다고 하시니까 통증이 감소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다른 병원에서는 오래 걸리는데 이 병원은 10분, 20분 만에 한다고 그러면 환자가 안 좋아할까요? 내가 돈을 얼마를 주든 간에 어쨌든 여기 오니까 안 아프고 빨리 끝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러면 원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일반 치과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자하고 유대감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수술을 해주는데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안 아프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전 방법을 했을 때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그러니까 서지컬 가이드 쓰면서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치과의사로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디오나비를 쓰면서 치과의사로서 좋았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하는 수술에 대한 자신감이랑 확신감이 많이 커졌고, 그리고 진료 범위가 이전에 내가 못했던 것들도 품화수도 할 수 있고 상악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진료 범위가 확대되고 수술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치과의사로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이제 숫자기도 하지만 대부분 또 병원을 또 경영을 해야 되고 병원의 매출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경영자로서 과연 디오나비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핵심은 이거 아닌가요?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을 내가 썼어요. 돈을 뭐 CT가 없으면 CT도 사야 되고, 뭐 들어보니까 트리오스도 사야 된다더라. 그래서 트리오스도 사고 그냥 큰 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는데, 과연 그거로 인해서 우리 병원의 수입이, 매출이 증대가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요 그래프는 뭐냐면 저희 병원 매출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2012년도 4월달에 제가 오픈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데이터라서 작년 11월달까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드리우스가 시작된, 우리가 이제 디오나비를 썼던 거는 2014년도 3월달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2년도에 평균을 내면 저희 병원 매출 한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2013년도에 평균을 내면 이 정도, 2014년도 평균을 내면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좋아지는 원인이 과연 이것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2014를 제외하고 2012에서 2013으로 가는 추세를 그려봐요. 기울기가 이 정도 그려집니다. 그러면 다시 2012를 제외하고요, 2013에서 2014로 넘어가는 기울기를 재보면 기울기 상승이 분명히 보여요. 100%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오픈을 했을 때는 하루가 아니죠. 한 달에 뭐 임플란트 2개 정도 심었던 거죠. 2개 정도 심으니까 비보험 매출 전체를 얼마 중에 임플란트 비중은 한 10%, 12% 정도밖에 안 되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한 달에 3개, 3.4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해도 뭐 비중은 15%밖에 안 되는데, 본격적으로 2014년도부터 들어오면서 하루, 그러니까 한 달 10개 정도가 이렇게 심게 되는 거예요. 뭐 10명이 아니라 이제 필터 10개를 심게 되는데, 10개 정도면 예, 아직 이렇게 모자라긴 하죠. 아직 많이 더 이렇게 수술도 많이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2.14에서 3.4에 가는 상태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이 됐던 것 같고, 10개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26%라는 얘기는 비보험에서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중이 더 올라가면 병원 수입도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력 있는 치과가 되려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치과가 잘 된다, 저 치과가 참 좋아 라고 했을 때, 그 치과의 경쟁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3가지 요소가, 어떤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니까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품질, 서비스, 가격. 자, 품질이라고 하면 그 병원의 원장님이 진료를 잘하세요, 막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면 그 병원의 직원들 정말 친절하더라, 원장님도 참 살갑더라,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가격이라고 하면 저 병원 참 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막 그 대학을 졸업을 해서 뭐 남자분들 공부를 가셔야 되니까 공부를 갔다 오고 어쩌고 해서 이제 임상 경험이 한 3년, 2년, 3년 자, 그런 상황이에요. 나이도 이제 뭐 30대 중반 정도 중반 됐을 거고, 그런 분들이 병원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서 내가 우리 병원에 경쟁력을 갖추고 싶어. 품질이 될까요? 임상 경험이 짧은데 뭐 10년, 20년 하시는 원장님에 비해서 내가 수술을 더 잘할 수 있고 뭐 엔도를 더 잘할 수 있고 힘들겠죠.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는 요즘에 서비스 안 좋은 치과가 있나요? 불친절한 치과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다
웬만하면 다 친절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 해볼 수 있는 거는 운명 교장 항목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싸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그 이제 치과대학 졸업생도 마찬가지지만 치조원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부분이 더 크죠. 나이는 더 많이 들었고 학비는 학자금으로 해서 돈은 더 빚은 더 많고 그래서 병원을 빨리 이렇게 오픈을 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 대부분 또 보면 이렇게 페이를 또 2년 이상, 3년 이상 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좀 내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수가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저수가 정책은 당장은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싸니까 오는 사람들 많아지고 당연히 매출은 올라갑니다. 근데 롱텀하게 생각해봐야 될 게 싸다고 해서 오는 거에서 한계치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매출의 증대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계속 그냥 스테이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보다 더 싸게 하는 데가 생기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수가 전략의 그 덫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병원의 경쟁력의 무기를 가격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딱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수가로 잡아버리면 다음에 내가 임플란트를 뭐 예를 들어서 70만 원 하기로 했다. 근데 다음부터 내가 올해부터는 100만 원입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그런 어떤 변화 없이. 그러니까 한번 그게 정해지면 가격이 정해져 버리면은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우리 병원 내가 70만 원 했을 때 우리 병원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우리 병원이 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싸게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메리트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환자는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병원을 경영을 이제 4년차 접어드는데 절대로 저 방법은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남 쪽에 수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는 어쨌든 150 이하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차라리 임플란트를 안 하더라도 다른 고철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해야지 임플란트를 딴 데보다 싸게 받아가지고 많이 하겠다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개, 3개 신고 그랬던 이유가 아마 그렇겠죠. 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신규 개원 시장 너무 어렵죠, 그죠? 아무런 그 특화된 전략, 무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난 뭐 친절하게 할 거야, 싸게 할 거야.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오픈을 하면 제가 볼 때 100%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성공하는 치과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우리 병원의 특징이 뭐고? 환자가 우리 병원 갔을 때 우리 병원의 피사기는 뭐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아무런 주저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무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프랩은 잘해, 다른 사람보다 엔도는 잘해, 수술은 잘해, 이런 식의. 그래서 개원 초기에는 이제 요 얘기를 말씀드린 건 제 경험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얼마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개원 초기라면 1, 2년 차 얘기인데 치과의 매출을 증가를 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항상 아침에 해야 때 이렇게 하죠. 우리 병원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려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직원들의 역할이 커지죠. 상담을 잘하고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사각계좌고 이런 것들 직원의 능력이 8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은 그냥 원하지 않게 이렇게 치료만 해도 이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직원들이 잘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은 올랐었죠. 개원 초기에는. 근데 개원 초기를 지나서 치과가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싶다. 내가 뭐 이렇게 매출 그로스가 얼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난 더 이렇게 병원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는 직원의 역할은 한계적으로 작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원장의 역할이거든요. 내가 친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고품질의 치료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 병원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개원 그러니까 성장을 이루려고 하면은 가격이나 서비스가 아닌 품질 쪽에 어떤 핵심을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고품질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겠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 내가 하는 수술, 내가 하는 보철, 내가 하는 엔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는 내가 할 때마다 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 퀄리티, 하이 퀄리티, 고품질이 되는데 우리 또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 세 가지 중에 한 개입니다.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많아서 내가 많이 해봤던가 아니면
에포트, 남들보다 노력을 더 했던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익스피리언스는 10년, 아까 말씀드렸죠. 임플란트 10년을 하면 만시간 법칙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이든 만시간을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그러니까 아주 잘할 수 있다고 다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임플란트를 만시간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저희한테는 그런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머지 해볼 수 있는 게 에포트죠. 그러니까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스터디를 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10년 걸릴 걸 뭐 7년, 8년 이런 거 단축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 이퀴먼트예요. 장비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고품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면 나이파이 엔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엔도에서 공간치료에서 저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혜택을 보고, 그리고 신경치료의 질도 많이 올라가고,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장비를 좋은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에포트를 하지 않아도 이 선배님들만큼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퀴먼트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으로 세이브를 위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품질에 따르는 고품질을 싸게 하면서 고품질로 갈 수는 없겠죠. 그 중에 20명은 정말 잘하고, 나머지 20명은 이제 상당히 도태되는 거예요. 나머지 60명은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평소에 띄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은 해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 되게 보기에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되게 간단해 보이니까 빨리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무절개 시술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자의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모르면 몰랐지만 안 아프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굳이 그 고통을 감내가면서 20만 원, 30만 원 아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환자 입장에서도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문제지, 그 의미만 잘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자, 임플란트 시장은 잘 아시듯이 점점점 뭐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가고 있죠. 내가 듣기로는 2003년도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치과 입장에서는 임플란트 최대 호황기였다고. 그러니까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지금 인레이 하듯이 하루에 뭐 임플란트를 아직 완전한 성숙기나 뭐 이렇게 성장기는 아닌데 이게 올라간 그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뭐 짧게 말하면 홈페이지, 아니면 네이버 파워링크, 그것도 돈이 좀 많이 들죠. 그리고 뭐 블로그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돈은 많이 드는데 환자가 온다 하더라도 이 환자들은 그냥 일반 신환이에요. 소개를 받아서 온 환자가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익스터널 마케팅은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여기에 그만큼 포커싱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있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비등비등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되면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회원 그 원장님들보다 훨씬 더 빨리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